유라의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고 눈 밑까지 검푸른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너를 때린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안경을 제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길에서 좀 다퉜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길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심하게 멍이 들 정도의 다툼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46살이고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조용한 편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작업하는 걸 더 좋아하죠. 아내 유라와는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고, 유라는 저와 정반대로 밝고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쇼핑몰 마케팅부에서 일하고 있어서 늘 사람들과 만나고 연락하는 일이 많았죠. 그동안 우리 부부 사이는 그럭저럭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큰 갈등도 없었고 서로 바쁘다 보니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라는 회사 일로 야근이 잦았고 저도 현장 일이 있을 때는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느 화요일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유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유라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더니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유라야, 오늘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제가 물어봤지만 유라는 아니야, 별일 없어라고 대답하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유라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유라는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쓰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유라에게 다가갔죠. 안경은 왜 쓰고 있어? 눈 아파? 제가 물으면서 유라의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유라가 몸을 돌리면서 피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거실 조명이 유라의 얼굴을 비쳤는데 안경 너머로 뭔가 어두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잠깐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유라의 안경을 살짝 들어 올렸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라의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고 눈 밑까지 검푸른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너를 때린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안경을 제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길에서 좀 다퉜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길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심하게 멍이 들 정도의 다툼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길에서 다퉈서 이렇게 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해봐. 제가 다그치듯이 물었지만 유라는 정말 별일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랑 부딪혀서 실랑이가 좀 있었어. 괜찮다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유라의 멍든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유라가 다른 사람과 심하게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워낙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성격이라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유라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라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면서
오늘 회사에 일찍 가야 해라고 말했어요. 여전히 안경을 쓰고 있었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멍을 가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일을 나가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에 일찍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유라가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라의 물건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유라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유라의 가방을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고 화장대 서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의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평소에 유라는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부터는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았어요.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유라의 휴대폰을 컴퓨터에 백업해둔 게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몇 달 전에 유라의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제가 백업을 해둔 적이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켜서 백업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들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찍은 사진, 음식 사진, 일상적인 셀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살펴보다가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모텔 침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유라가 혼자 찍은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각도로 촬영된 사진들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유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고 친밀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체격이 건장한 편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유라는 평소에 제게 보여주지 않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의 날짜였어요. 가장 최근 사진이 일주일 전에 찍힌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백업 파일을 더 뒤져보니 지난 몇 달 동안 찍힌 비슷한 사진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였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결혼 15년 동안 저는 유라를 완전히 신뢰했었거든요. 물론 부부 사이에 완벽한 사랑은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신의는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라가 돌아온 거였죠. 저는 급하게 컴퓨터를 끄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유라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일찍 왔네라고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야,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유라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내 얼굴에 난 먹말이야. 정말로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다퉈서 생긴 거야? 제가 물으니까 유라는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또 물어봐?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뭔데? 저는 컴퓨터를 다시 켜서 방금 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유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내 휴대폰 백업에서 나온 거야. 이게 정말 길에서 다퉈서 생긴 멍이야?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 유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리고는 어제 멍에 대한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 남자와 헤어지자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유라를 때렸다는 거였죠. 유라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정신이 멍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유라를 때린 그 남자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아무리 불륜 관계였다고 해도 여자를 때릴 권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유라는 그 남자와 완전히 헤어졌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그 남자의 신원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었거든요. 유라에게 물어봤지만 그냥 알게 된 사람이라고만 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휴대폰 백업 파일을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사진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내역도 백업되어 있었거든요. 지난 몇 달간의 문자를 살펴보니 박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내용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서로를 자기야, 오빠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만날 약속을 잡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메시지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유라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내가 나를 버리려고? 그동안 내 덕분에 계약 얼마나 따왔는데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안 하면 너희 남편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있었죠. 가장 최근 메시지는 유라가 헤어지자고 한 날 받은 건데 마지막으로 만나자. 안 나오면 진짜 후회할 거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유라가 멍들어서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그 남자가 유라를 이용해서 사업적인 이익을 얻었고 유라가 헤어지려고 하니까 협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쓴 거였죠.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을 따로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들도 캡처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유라의 멍든 얼굴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유라는 처음에 사진 찍는 걸 거부했지만 제가 이건 증거로 남겨둬야 해라고 설득했어요. 다음날 저는 유라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유라의 얼굴을 보시더니 이 정도 멍이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라는 말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진단서에 타박상으로 인한 안면부 혈종, 전치 이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유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 그만하자. 그 사람과는 정말 끝났어.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라야,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너를 때린 것도 문제고 협박한 것도 문제야.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돼. 사실 저는 그 남자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유라에 대한 실망감도 컸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매듭짓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통해 박 실장의 신원을 추적해봤어요. 유라의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협력업체 목록이 있었고 그 중에서 박 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몇 개의 회사가 나왔는데 각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임직원 소개를 확인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마케팅 대행업체의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박민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백업 파일에서 본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나이는 51살, 기혼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제 상대방의 신원도 파악했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할 때였어요. 박민호의 신원을 파악한 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유라의 회사 동료인 김미정이라는 여직원이 제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유라 언니 남편분이죠? 저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라 언니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궁금해서 그날 저녁에 미정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정은 28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니 점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유라 언니가 박 실장님과 이상한 관계라는 건 부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미정의 말에 따르면 박민호는 유라의 회사와 1년 전부터 거래를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평범한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유라와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큰 프로젝트들을 따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박 실장이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 좀 그래요. 술자리에서 은근히 스킨십 하려고 하고 단둘이 만나자고 하고 여러 명이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유라 언니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박민호와 그런 관계였다는 뜻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문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신입사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계약을 빌미로 접근하는 거죠. 미정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어요. 박민호가 회사 내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여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준 거였죠. 며칠 전에는 유라 언니가 회사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만하자, 이제 정말 그만하자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때 얼굴에 멍도 있었고요. 저는 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혹시 회사 주변 CCTV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민호가 유라를 때린 날의 영상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미정은 잠깐 생각하더니 회사 입구 CCTV는 보안팀에서 관리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회사 주변 상가들의 CCTV를 확인해 보는 거였죠. 다음 날 저는 유라의 회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CCTV가 설치된 곳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건물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처음에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제가 진단서와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해당 날짜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후 6시경의 영상에서 유라와 박민호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둘이 회사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박민호가 갑자기 유라의 팔을 붙잡더니 어딘가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CCTV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박민호가 유라에게 폭력을 쓰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게 보였어요. 편의점 사장님도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상을 USB에 복사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유라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만 숨기지 말고 모든 걸 얘기해봐. 이 사람이 너한테 정확히 뭘 했는지 말이야. 유라는 영상을 보더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지난 몇 달 동안 박민호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는데 박민호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한 오빠 같은 느낌이었어. 일도 많이 도와주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적인 만남을 원하기 시작했어. 거절하면 일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두 번 만났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유라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박민호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적 지위를 이용해서 유라를 압박한 거였죠.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협박하고 폭행한 겁니다. 유라의 모든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박민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해야 했어요. 박민호의 폭력과 협박을 직접 녹음할 수 있다면 법정에서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라에게 제안했습니다. 박민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자.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숨어서 모든 걸 녹음할 거야. 유라는 처음에 무서워하면서 거부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또 화를 내면 어떡해?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유라를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돼. 너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후 유라가 박민호에게 연락했어요.
한 번만 더 만나서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어요. 박민호는 처음에는 만나기 싫다고 했지만 유라가 계속 부탁하니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날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정했어요. 저는 미리 가서 박민호와 유라가 앉을 자리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준비했죠. 유라도 가방 안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서 가져갔어요. 오후 6시 박민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는데 얼굴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었어요. 10분 후에 유라가 들어왔고 박민호는 유라를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뭘 정리하겠다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정말 이제 그만해요. 저도 가정이 있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박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가정이 있다고? 그럼 처음부터 왜 나한테 접근했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따왔는지 알아? 너희 회사 프로젝트 중에 내가 안 건드린 게 있나? 박민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그리고 너만 그런 관계였던 줄 알아? 내가 김지영이랑 박소영이랑도 똑같이 했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근데 걔들은 나한테 반항하지 않았어.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박민호가 회사의 여러 여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였거든요. 유라도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배신한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말해줄 거고 너희 회사에도 너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거야. 박민호는 협박을 계속했어요. 유라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라고 애원했지만 박민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어요. 마지막 부탁. 웃기지 마. 너는 이미 내 것이야. 내가 원할 때까지 계속 만날 거고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러면서 박민호가 갑자기 유라의 손목을 세게 붙잡았어요. 유라가 아파요. 놓아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박민호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처럼 또 맞고 싶어? 다음엔 얼굴만 맞는 게 아닐 거야 라고 위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민호에게 다가갔어요. 손 놓으세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박민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박민호가 물었을 때 저는 유라의 남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 부인이 나랑 어떤 사이였는지 이제 알겠네. 박민호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 부인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 순간 박민호가 일어나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증거라도 있어?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아내를 폭행한 CCTV 영상도 있고요. 박민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먹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그 순간 카페로 들어왔어요. 박민호 씨죠? 폭행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민호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형사고발은 폭행, 협박, 그리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 혐의로 했고 민사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박민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냥 사업상 만나는 사이였고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먼저 유라의 얼굴 멍사진과 진단서, 그리고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여기에 카페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까지 더해지니까 박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녹음된 대화에서 자신이 다른 여직원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고 자백한 부분이 결정적이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민호는 점점 더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유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계약을 따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나를 배신하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리고 다른 여자들 얘기는 그건 서로 합의해야 된 일이야. 하지만 조사관들은 박민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괴롭힌 것 같은데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박민호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피해자? 웃기지 마. 걔들이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야. 특히 유라는 자기가 나한테 매달렸어. 내가 계약 좀 따주니까 고마워서 그런 거지. 내가 강요한 게 아니야. 저는 조사실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유라를 비난하는 모습이 너무 비열했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라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민호가 체포된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정말로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김지영과 박소영 외에도 신입사원 2명이 더 박민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어요.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민호는 계약을 빌미로 여직원들에게 접근해서 사적인 만남을 강요했고 거부하면 업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였죠. 회사 인사팀장이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저희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박민호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를 당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민호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민호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즉시 해고 조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가 그동안 따온 계약들 중 상당수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 같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한편 유라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야 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도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에 박민호가 접근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때 계약 때문에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거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 유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라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배신을 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 박민호 같은 사람이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벌받게 해야 해.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박민호를 폭행, 협박, 성적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박민호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선처를 부탁드리며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고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민호가 회사 내에서 저지른 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악질적이었다는 거였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민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양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민호는 자신이 만난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따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마치 수집품처럼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박민호가 이런 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기록해둔 파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사, 경제 상황, 회사 내 입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압박수단으로 활용했던 거였습니다. 유라에 대한 기록도 있었는데 남편과의 관계 소원함, 회사 성과 압박 심함,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박민호가 유라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라의 회사에서는 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박민호와 관련된 모든 계약 내역을 재조사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박민호가 따온 계약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경쟁을 통한 게 아니라 이런 부정한 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었어요. 박민호는 여직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거였습니다. 회사는 즉시 박민호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해지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요. 박민호의 회사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요 거래처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됐거든요. 한편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증언에 나섰습니다. 김지영은 박민호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증언했고 박소영은 박민호의 협박 때문에 이직을 고려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신입사원이었던 최혜린의 증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저에게 계약을 따르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거부하면 회사에서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협박했고요.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박민호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인 성범죄였다는 게 명확해진 거였죠. 재판 과정에서 박민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박민호가 유라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 공개되면서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말해버릴 거야. 같은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박민호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여러 여성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진짜 악인이었거든요. 유라도 재판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박민호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야. 재판부도 박민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폭력과 협박을 가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어요. 박민호에 대한 사회적 규탄도 거세졌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유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박민호도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민호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에게 성적 괴롭힘을 가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어서 민사소송 부분에 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비록 실형은 아니었지만 박민호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게 되어서 최소한의 응징은 이뤄진 셈이었습니다. 박민호는 판결을 듣고 나서도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가족에게도 진실이 알려져서 이혼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되어서 다시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재판이 끝난 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판결로 박민호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지영도 용기 있게 발언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라의 회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부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도 윤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라와의 관계였어요. 박민호는 처벌받았지만 저와 유라 사이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박민호 일은 정리되었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문제는 별개야. 유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리고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위자료는 따로 요구하지 않을게. 박민호에게 받은 돈으로 충분하니까. 유라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 마지막으로 저는 유라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라가 박민호에게 맞고 온 그날 찍은 멍든 얼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그날 이렇게 맞고 와서도 거짓말을 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너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야. 유라는 그 사진을 보고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감정이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민호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고 저는 배신한 아내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물론 상처는 남았지만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연은 46살 인테리어 자영업자 이도윤이 아내 유라의 불륜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유라가 얼굴에 멍을 들고 온 것을 계기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죠. 상간남 박민호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을 괴롭힌 상습범이었습니다. 도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어요. CCTV 영상, 녹음,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확보해서 박민호를 완벽하게 처벌했습니다. 결국 박민호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와 위자료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직장에서 해고되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도윤은 박민호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라와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이혼을 선택했지만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의 중요성이죠. 도윤이 처음 진실을 알았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렇게 완벽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둘째, 악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민호 같은 사람을 그냥 넘어가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도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결국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죠. 셋째, 배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도윤이 유라를 용서하지 않은 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선한 사람이 승리하고 악한 사람이 처벌받는 결말을 맞이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도윤처럼 현명하고 용기 있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